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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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예술인문 해방전선 프로젝트 파트 1 박하연 작가 편 김설아, 박하연 작가님 그리고 최하연 기획자님이십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작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협업해서 동시대의 변화와 지형 위에서 예술을 숙고하고 이해해보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의 예술적 실천이나 연구들이 그저 지식 체계로만 남지 않고 더욱 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이제 와 계신 최하연 독립연구자 그리고 박하연 작가님께서 이 촬영을 진행 중이신데요. 이제 최하연 기획자님께서는 이 대담을 위해서 미리 연구도 진행하고 세미나도 였었는데 이제 그것을 미천으로 우리가 대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인문도시연구원 김설아이고요. 현재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여성 연구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시각예술가로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박화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하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서로의 근황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맡고 있는 사태는 코로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우실 텐데 특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술계에서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원 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연구자로서 수혜를 입고 있는 지원 제도도 있고 그랬었는데 예술계나 하연 씨가 계신 기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전시 기획도 하고 전시를 여시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특히 어려운 점이나 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하연 씨 먼저 말씀하실래요? 저요? 저는 2018년에 이론과 졸업을 했는데요. 오히려 본격적인 활동은 2020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그 코로나 시국에 가장 제 커리어 인생 사상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한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예술이나 문화계가 위축된 상황도 있을 것이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ACC 연구단 소속돼서 광주에 있는 독립 공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대형 미술관이라든지 국공립 미술관들은 행정명령을 받거나 많은 부분이 제한이 되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대한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전시 공간 자체가 좁고 방문하는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서 전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뽕뽕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공간 운영을 거의 대관 형식으로 많이 해서 저도 뽕뽕브릿지에서 전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화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작년에 뽕뽕브릿지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10개 안 되는 정도 수이긴 했지만은 달로 치면은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전시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맞아요. 꽤 오히려 저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독립 공간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초에 코로나 작년에 시작된 거 맞죠? 좀 시작되고 원래 전시가 기획되어 있는 거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하고 되게 좌절했다가 점점 지나니까 관련된 지원 제도들이 생기고 또 그 예술계 예술 관련 재단이나 뭐 꼭 전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역 행정기관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혜택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다른 때보다 더 좀 배불리 지내지 않았나 해요. 작년 한 해 돌이켜보면.
그전은 더 힘들었어가지고 그 전에는 지원 제도가 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도는 항상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인이 직접 이렇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직접 서류 다 작성하고 신청하고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좀 피로감을 느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코로나가 나아지지 않고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네. 그런 혜택을 받고 더 다시 뭔가 스스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화연 작가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생각난 건데, 그럼 지원 제도에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예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제도를 이렇게 활용해 본 경험이 그렇게 경험치가 많지 않아서 근 1, 2년 사이에 저도 시도해 본 거고 주변 분들의 도움 받아서 운 좋게 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작가들이 작업을 안 하거나 뭐 그런 힘들거나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원활한 것도 있었고 그게 없었어도 뭐 작업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네. 별 힘든 감각이 조금 별로 없어요. 다행이네요. 아 여기 하연 씨한테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피로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제도적인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에 설아 선생님이랑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제도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렇게 장성하고 광주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분들한테 가는 제도나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나이대에 받아들이는 제도나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본인이 작가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서 주어지는 제도나 지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맥락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절실하고 예를 들어서 필요로 되는 지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가로서 혹은 기획자로서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열어서 이제 성과 발표하고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이 좀 작가로서 인지를 받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동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성과 발표를 하고 미대 같은 경우도 그 졸업할 때 무조건 전시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힘들죠. 왜냐하면 기획을 한다는 게 단순히 내가 내 작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기획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내가 작가를 데려올 수 있는 인맥 또한 있어야 되고, 전시 하나를 하나 연다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그 종류의 능력이 필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돈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금전적으로 내가 좋은 전시 퀄리티를 이끌어낼 만큼의 돈이 나한테 현재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기획할 때 주어지는 제도나 지원적인 부분이 엄청 저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셔서 한 번씩 그 고충을 들어보면 원래 기획이란 게 조금 그림자 노동이랄까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획 다 하고 섭외 다 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다 장치들 마련해서 작가들 섭외하고 전시 이끌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보상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광주에서 독립기획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획자는 거의 하연 씨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요. 왜 하연 씨만 유일한가? 왜 더는 광주에서 청년 이제 기획자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또 청년 예술가 또한 지금 맞아요. 네, 화연 작가 이후로 또 누구? 저 바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프로젝트 하면서 만나 뵙게 됐는데 저랑 좀 뭐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20대 초반에 작가분들, 중반의 작가분들 많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 연차마다 텀이 있을 뿐이지 작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얼마나 됐고 전시로서 얼마나 보여지냐에 따라서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숨은 보석들이 이렇게 많구나 느꼈다니까요. 작년에. 일단 그 하얀 씨께서 지금 이제 유일한 독립 기획자로서의 어떤 왜 더 이상 기획자 없을까 이런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획자로서 광주에서 저도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런 활동도 지속해 나가고 싶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이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있고 강사 선생님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뭔가 직접적인 도움을 요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무턱대고 가서 막 친하지도 않은데 뭐 독립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지원을 해주십시오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변에 만약에 내가 그런 일 관련된 선배가 있으면 아름아름 뭐 이렇게 물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라도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제 위의 학번 중에 그 현재 산수살이 대표님이신 김민지 언니랑 기획자 활동을 하고 있는 저랑 뭐 제 학번에 뭐 다른 분들도 두 분인가 있으신데 그분들 제외하고는 기획자 활동을 따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왜 광주 내에서 뭔가 청년 기획자가 발굴되지 않는가 혹은 새로 나타나지 않는가.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교수님이나 선배님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흐려졌다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친한 선배님이나 교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 광주 예술계라고 하는 바닥 안으로의 진입이 가능했거든요. 선배를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현재 청년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다가 작가로서 활동을 지속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선배님이랑 같이 뭐 전시 제의를 받아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술자리 따라가서 뭐 알게 된 분들이 다 작가님이신데 뭐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경험치를 나누면서 작가 세계로서의 진입이 가능했다 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획자 바닥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후배 관계와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흐려졌다는 거 첫 번째 이유로 잡았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전남대 이론과 출신인데 전남대 이론과 출신으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기획자를 키우기 위한 커리큘럼이 거의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미술 이론과가 3군데 딱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대 같은 경우에는 시각 큐레이터 학과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게 포괄하는 그 과 특성이 물론 있겠지만 커리큘럼 자체가 미술 경영, 미술 심리학, 한국 미술사,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전시 기획에서만 다루는 수업이 거의 없어요. 한 학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전시 기획 및 실현이라는 수업이 있긴 한데 실제 수련까지는 거의 못 가요. 근데 조대 같은 경우는 그 시각 큐레이터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직접 기획자가 돼서 졸업할 때 졸업 전시하는 것처럼 그 학과에 있는 학생들 같은 미대 안의 학생들이나 이제 주변에 아는 작가님들 모아서 전시를 실제 진행하게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과는 이제 논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론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더 훨씬 더 현장주의라기보다는 아카데믹 쪽이고 그렇다 보니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내 전시, 내 아이디어를 꾸리는 전시 기획자의 길보다는 뭐 문화재단이나 시립미술관 인턴으로 들어간다든지 비엔날레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든지 ACC에서 뭐 짧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포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은 하연 씨는 어떻게 독립 기획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수 있었나요? 지금 원래는 본업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립미술관에 생업, 계시죠? 네, 생업. 생업. 그렇죠, 생업. 저를 먹여 살리고 네. 있는 직장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중생활이라 할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네.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청년 기획자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으신데 그분들은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기획 일만 가지고는 삶의 지속이 안 되니까 투잡을 하시거나 뭐 알바격으로 다른 데에서 뭐 글을 비평을 해달라든지 혹은 뭐 알바 같은 그런 일들 들어오면은 짧게 하시면서 자기 생활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제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론 쪽보다는 작가 쪽으로 갔으면 어때?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다 보니, 물론 졸업을 제가 2018년 2월 달에 했는데 취직을 2018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현재까지.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굳이 기획일 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직장에서 밥 먹을 거 먹고 사는데 굳이 왜 자꾸 기획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연구자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생업으로 딱 자꾸 가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도움을 받거나 부가적으로 뭔가 두 개 일을 동시에 해야 하고 보면 주변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가분들은 이제 지원 제도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알바를 통해서 뭔가 작품 활동에 필요한 돈을 얻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하세요. 네. 뭐 거의 아시다시피 회화 하시던 분들은 벽화일 많이 하시고, 그 조소 전공하신 분들은 조형물 사업 따서 뭐 이렇게 주변 후배들 챙기면서 이렇게 인력으로 이렇게 인력비로 하시고, 또 아예 졸업하고 그냥 미술학원 하는 친구도 있고, 작가 활동하면서 생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작가 활동만으로는. 맞아요. 전업 작가 혹은 전업 기획자, 전업 연구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청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지역을 빠져나가서 서울로 이제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럴수록 이제 광주에서는 점점 더 어떤 새로운 장소라든가 새로운 모임들이 생겨나지 못하고 좀 정체되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화연 작가님이 참여하시게 될 전시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빈집이라는 전시 맞죠? 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는 빈집 전시 다음 달에 있고요. 지금 아이디어 기획자님들과 주고받으면서 구상을 좀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네. 어떤 작품을 하실지 조그만 컨셉을 미리 들을 수 있을까요? 컨셉이요? 네. 스포라서. 스포일러? 근데 이 대담을 준비하고 이 전시를 참여하면서 이 빈집에 대한 생각을 좀 했을 때, 이제 기획자님들께서 저를 섭외한 뭔가 처음에 의도랄까? 그런 것도 있고, 제 작업안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실제 장소이지만 좀 사람 의인화를 해가지고 제 작업이랑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존 작업과도 닿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라고 좀 해석을 했어요, 빈집이.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지만 있는데 잘 안 보이고 좀 사라져가는 느낌? 좀 정체되고 지워져가는 느낌? 그런 게 제가 지금 작업으로 표현하고 연구하고 있는 항쟁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고, 그것 관련해서 늘 목소리 내왔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작업으로 표현해왔으니까, 그거를 빈집이라는 그 특수한 장소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기존에 했던 작업이랑 또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섣불러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될까요? 네. 이번에 그러면 빈집 전시 신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영상 작년에 보셨던 영상이랑 신작이랑 해서 좀 방 곳곳에 좀 배치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김치 그런 전시와 관련을 해서 네. 화연 작가님께서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관심사가 이제 떠오르는데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 봉지 개 사체가 담긴 네. 봉지를 그리시기도 했고 그 쓰레기의 형태를 이제 그 회화 작업으로 하시기도 했는데 네. 이제 초기 작업은 그런 식으로 해오셨던 거고 네. 그리고 지금과 이제 최근에 이제 작업들은 역사적 항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오신 것 같아요. 네. 그 작업의 흐름들이 네.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주실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제 주변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일상에서 많이 봐왔던 것들, 사유해왔던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거리감 있고 매체를 통해서만 보게 되는 문제의식들은 겉핥기식으로 느껴져서 좀 제 가까이에서 제가 감각해 온 것들을 작업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처음에는 이제 동네의 소위 말하는 시골 풍경이었다가 풍경 안에 있는 존재들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예전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버려졌던 동물에 대한 기억도 떠오르고, 그런 좀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기억들을 들춰내면서 그걸 작업으로 연결시킨 것 같은데, 항쟁이란, 역사 항쟁 이 단어는 제가 작업 노트 쓸 때나 이렇게 설명드릴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긴 한데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언어가 생긴다면 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단어로밖에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좀 저에게는 어려운 말이어서 그렇게 접근했다기보다는 제 주변에 살고 계셨던 분들, 관계되셨던 분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이제서야 전해 들었고 그거를 작가다 보니까 작업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작업으로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노동의 의미라든가 노동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관심들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을 가지고 봤을 때 하얀 기획자님 또한 노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얀 씨는 여공들의 노동,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그 모멸적인 방식으로 기억되고 누군가 제대로 이제 얘기하지 못한 여성의 그 노동의 형식 그리고 삶에 대해서 좀 재조명해보는 기획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설아 선생님께서 화연 작가님한테 질문하셨던 그런 그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와 항쟁의 역사, 5.18과 그 사북항쟁으로 이어져 오는 그 화연 작가님의 작품 방향에 있어서 방금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네, 제가 세미나를 이번 대담 전에 진행을 하면서 작가님 작품을 그 설아 선생님이랑 같이 봤었어요. 근데 보면서 어떤 결을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한 작가님이 이어오신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뭐 성찰의 순간 같은 거를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들여다봄의 감각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동물권이나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5.18이라고 하는 것, 사북항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다룰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예술인문 해방전선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질문을 했던 지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를 서술을 할 때 각자 연구자, 작가, 기획자가 어떤 시선 혹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것에 임해야 되는가, 이거를 궁금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5.18을 2018년 비엔날레 네. 때 작업으로 다루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뽕뽕 브릿지 전시에서는 이제 사북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룰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지점이 뭐냐면 유족들,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시 제목이 우리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그리고인데, 네. 그 전시 제목이랑 또 작가님 방향성이랑 되게 맞는 지점이라고 느낀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5.18이라든지 사북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회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미 옛날에 끝나고 없는 사건, 그때에 끝이 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박하연 작가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유족들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 왜냐면은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종결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제 아버지께서 실제로 그 5.18 당시에 참여를 하셨었고, 항쟁 그 마지막 날 도청에서 이제 탱크 이렇게 몰고 가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제 아버지가 실제로 거기 남아 계셨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셨으니까 거기 있던 어른들이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왔었던,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부채의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화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 남겨진 사람들, 그걸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그걸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화연 작가님이 가지는 강점이자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본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전남방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소성이나 여성 노동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할머니가 실제로 그 1950년대에 전남방직 여자 노동자로서, 여성 노동자로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고, 이거를 제가 그 할머니가 노동자로 노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인이 다 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는 게 전 스스로 되게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전남방직 공장 양동 부지가 상당히 그 뜨거운 감자잖아요, 광주 내에서. 그래서 뭐 이거를 시민단체라든지 뭐 인문학 쪽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공성을 살려보자라고 하는 쪽과, 이미 운영되지 않는 공장을 허물고 주상복합단지를 지어보자라고 하는 쪽이 현재 나뉘어서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내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빈집들 중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전남방직 공장, 그 폐공장이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성 노동의 가치가 오늘날에 읽혀졌을 때 그 상당히 가치가 절하되고,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공순이 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절하되고 폄하되는, 혹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 또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빈집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연 작가님이랑 같이 연구를 네.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네, 가시면 안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제 하얀 기획자님이 하고 계시는 작업이나 화연 작가님이 하고 계신 전시가 역사적으로 지나가 버린 것들, 또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장소에 찾아가서 직접 가서 관계를 맺고 들여다보는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역사적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역사적인 그 항쟁의 장소를 다시 이제 우리한테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시 그 항쟁의 순간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증언을 아카이빙도 하시고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셨는데 네. 직접 사북에 가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그런 거죠. 네, 처음에는 사실 5.18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자 선생님께서 사북 항쟁도 5.18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일어났던 강원도 정선 사북 탄광에 그 항쟁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어서 마침 제 강원도에도 집이 있었거든요. 거주하는 곳이 강원도 당시에 삼척에도 있었어서 뭔가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좀 집이랑 몇 시간이긴 한데 가까우니까 한번 차 타고 가볼까 해서 뭐 준비도 없이 그냥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현장 가서 거기는 사북 항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뭐 기념하고 있는지 장소들을 찾아가보고 거기 동네 분들께도 뭐 몇 가지 여쭤보고 그러면서 첫 걸음을 뗐는데 거기 갔을 때 이렇게 타지에서 사북항쟁 공부하겠다고 오니까 관계자분들이 그러면 이영갑 선생님께 연락드려봐라. 잘 알려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 사북항쟁을 앞장서서 하셨던 이영갑 선생님과 또 인연이 닿아서 그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또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원가 선생님과 네.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좀 흔치 않은 기회로 이렇게 네. 직접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요. 이영갑 선생님과 연결을 해서 직접 그 목소리로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전화 드려볼까요? 지금?